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이슈들을 법률적인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이슈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종근 평론가님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들, 어떤 소식들, 어떤 이슈들 준비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미리 만나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토크입니다. 이재명 5번째 소환, 검찰과 출석 날짜 놓고 신경전, 묻지마 범죄 정면 대응 의경 부활 논란, 연 7%가 코앞, 기준금리 동결에도 치솟는 주담대까지 오늘도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서 중요한 주제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빨리 시작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이슈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재명 5번째 소환, 검찰과 출석 날짜 놓고 신경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착역 향해 가고 있습니다. 8월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어서요.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각종 수사들 마무리 단계에 더버리게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이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요,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했습니다. 이로써 5번째 소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를 소환한 게 지금까지 4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남FC 관련해서 한 번 소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정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2번을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8월 17일 백현동과 관련한 소환까지 4번이었는데 이번에 검찰이 출두 소환을 통보를 한 것으로서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5번째 소환이 되고요. 이번에 이유는 쌍방울 대북 송금 대납 의혹 사건으로 지금 5번째 소환이 된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이제 이재명 대표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화를 하고 입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계속 지연되고 지금 공전되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이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 없이 이 대표를 바로 조사하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 증언을 사실상 검찰은 기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이유는 나중에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쌍방울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는 일관된 증언을 했거든요. 그렇죠. 즉 경기도와 자신은 쌍방울이 지금 북한에 돈을 송금한 사실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다. 네. 쌍방울이 스스로 자신들의 어떤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향후 돌아올 어떤 광산 개발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대북 송금했을 그렇죠. 뿐이지 이 경기도와 연관이 없다. 이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검찰 진술을 바꿨다라는 그런 이 변호사, 지금 사임을 했지만 해광 변호사의 그 전언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은 이걸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서는 진술을 바꿨지만 그것을 법정에서 네, 제가 진술을 바꿨습니다라고 그것을 증언으로 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증언으로 채택이, 네. 법정 채택이 됨으로써 확실하게 이재명 당대표의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혐의를
완전하게 입증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것들로 기다려왔는데 네.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화영 부지사에 관련된 재판이 변호사들이 연달아 사임을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면서 한 달째 이화영 부지사의 증언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화영 부지사가 아까 이 국선이 아닌 그런 민간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까지 또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온 그런 다른 사람들의 증언과 증거로서 바로 이재명 당대표를 대납 의혹 사건으로 기소할 수 있다라는 지금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이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향할 수 있는 그 통로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아오고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당시에 이 상황을 이재명 대표에게 모두 보고를 하고 이 대표가 승인을 했다. 이 경우에는 제3자 뇌물죄가 아닌 직접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지요. 왜냐하면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아직 법정에서 증언으로 채택하지 아니한 검찰에서 바꿨다는 진술에 의하면 뭐 전부 그러니까 800만 달러를 전부 자기가 요구했다거나 뭐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서 300만 달러와 관련해서는 대납 아까 이 방북과 관련돼서 쌍방울 측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그런 뉘앙스로 지금 진술을 바꿨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진술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보고도 받고 또 대납액과 관련해서 직접 승인한 것으로 지금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것이 지금까지 성남FC라든지 대장동과 같이 배임이나 혹은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직접 뇌물죄로도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건한 것은 제3자 뇌물죄로 그냥 입건을 했습니다. 물론 만약에 당대표를 소환을 제대로 하고 이화영 부지사의 증언이 채택이 되는 어떤 상황이라면 확실하게 직접 뇌물죄로 입건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마도 다시 언제가 재판이 다시 재개될지 이것이 불확실한 어떤 상황 속에서는 안전하게 제3자 뇌물죄로 입건하는 것이 더 지금 단계에서는 더 지금 유리하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이후 재판이 근데 지금 그냥 그대로 공전하고 있다고 저희가 표현하잖아요. 네네. 진전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요. 10개월 동안 이 전 부지사의 변론을 맡아왔던 법무법인 해광이 재판 하루 전인 21일에 사임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외부의 조직적인 사법방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네, 그렇게 검찰이 바라보는 어떤 이유는 이겁니다.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갑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이 입장을 표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당에 지금 그 입장문을 MBC에 보내고 또 탄원서를 당에 보내고 보통은 탄원서라는 건 재판부에 보내지 않습니까? 피고의 어떤 선처를 바란다든지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호소하려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보내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은 갑작스럽게 당에 탄원서를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정에 나가서 이것도 사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장면이었죠. 왜냐하면 어떤 피고인이든지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형량을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도와주려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변호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옳고 그르고 물론 옳고 그른 정의를 따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변호인은 정의도 정의지만 중요한 건 자신의 의뢰인이 어떻게 해서 형량을 감형해 줄 건가 이게 가장 큰 초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당시에 그 법정에서 부인이 보여줬던 어떤 입장 또는 탄원서에 나온 입장 이런 부분들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왜 이재명 당대표가 거론이 되느냐 이재명 당대표와 무관함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재판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수용생활 감옥생활을 당당하게 하라 이게 탄원서의 어떤 글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사실 뭐 해임을 한다 해광의
서민석 변호사를 해임을 한다든지 또는 두 번째에서는 뭐 법무법인 덕수의 변호사가 나와서 갑작스럽게 40차례가 넘는 공판을 이루어진 그 재판부를 기피 신청을 한다든지 이루어지지 않을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법정에서 계속 연기를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는데 결국은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네.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됐느냐? 박찬대, 그러니까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과 연락한 시점부터 이렇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면 조직적인 어떤 방해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면서 그런 정황들을 지금 수사를 통해서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검찰의 입장입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일단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둘러싼 사법방해 의혹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정리를 해주셨지만 먼저 하나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및 수사 자료가 변호사를 통해 민주당으로 사전에 유출됐다 이런 의혹이 하나 있죠. 먼저. 네, 그렇습니다. 수원지검 형사일부가 현근택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유가 바로 이재명 당대표가 갑작스럽게 김성태 전 회장의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법정 증언과 관련한 내용을 갖고 SNS에 글을 올렸거든요. 즉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 법정 증언과 증인 보도가 너무나 다르다라는 내용으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관계인 이외에는 이 내용을 전혀 복사하거나 또는 알 수가 없는 법정 증언 내지는 신문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과연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유출됐을까라고 따져본다면 혹시나 현근택 변호사가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근택 변호사가 이것을 달라고 했다라는 또 다른 어떤 변호사의 증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근택 변호사가 이것을 빼내서 바로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의 건넨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사법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다 이렇게 유출한 게 아니냐라는 혐의로 지금 압수수색을 했고요. 해당 논란 글은 지금 삭제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사법방해 의혹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이전 부지사의 재판 파행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파행이 됐냐 보면 지난달 13일 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이전 부지사의 측근인 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인 이모 씨가 만난 이후 이전 부지사의 재판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이 점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재명 당대표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캠프 시절부터 상당히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재명 당대표 편에 서서 많은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바로 이모 씨라고 표현되는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이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이라는 게 어떤 직이냐면 바로 용인갑 지역위원장이 이화영 부지사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역구죠. 그렇죠. 근데 자신의 지역구에 자신이 이제 잠깐 그런 어떤 뭐랄까요, 이 수사 선상에 오르거나 했을 때 자신이 언제든지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측근을 직무대행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지금 그 구속이 풀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들이 호전돼서 다시 지역위원장으로 돌아올 수 할 수 있도록 최측근인 바로 이모 씨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모 씨를 박찬대 최고위원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박찬대 최고위원은 사실 모든 것들을 다 부인했었거든요. 난 부인과 연락한 적이 없다. 이런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다가 최근 들어서 모 방송국의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연락이 된 적은 있다. 어떻게 됐냐면 이모 씨를 만난 자리에서 이모 씨가 갑자기 어디인가 전화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부인한테,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한테 전화를 하더라. 그리고 나를 바꿔줘서 내가 전화를 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이든 아니면 필연이든 간에 실질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과 통화를 한 건 인정을 한 셈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통화를 한 이후 시점부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해광 법무법인 해광의 변호사를 사임을 시키고 또 사임과 관련돼서 계속 자신의 입장문을 밝히고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바로 박찬대 최고위원으로부터 나온 건지 아니면 이재명 당대표 등 측근으로부터 나온 건지 모르지만 사법
그러니까 이 증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하영 전 부지사의 증언을 어떻게든 막거나 혹은 연기시켜 보고자 이렇게 한 게 아니냐라는 심증을 지금 검찰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일각에서는요,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박힌 입장을 직접 진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재판 공전 사태를 키운 게 아니냐, 이런 의혹마저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아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이 내용입니다. 지금 이하영 전 부지사는 일관되게 경기도가 관련이 없다라고 지금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고요. 네. 그 직전까지 김성태 전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 재판에 나는 증언을 설 수 없다라고 네. 절대 안 나섰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하영 전 부지사는 입장이 일관됐습니다. 그런데 네. 안부수 아시아 태평양 협회장 있지 않습니까? 협회장이 증언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그때 봤는데 그 자리에도 있었고 쌍방울이 바로 경기도의 어떤 그런 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지금 송금을 한 것으로 안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당시 국정원에 보고도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당시 국정원 직원을 또 증인으로 내세워요. 그때 증인이 맞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사실을 들었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하고 기록까지도 그때 증거로 채택됩니다. 법정에서. 이러자 7월 2일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바로 마음을 바꿔서 증인으로 나서고요. 나서서 그 사실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사실을 안다. 그리고 전화로 그다음에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화하는 내용까지 내가 들었다. 그리고 이하영 전 부지사한테 형님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라고 말하는 시점부터 사실 이하영 전 부지사가 상당히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가운데 이제 이재명 대표와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관련 소환 조사를 놓고 사실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 대표 당장 조사를 받겠다고 하고는 있는데 어떤 의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복합적일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똑같이 했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아직 소환 일정을 잡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 조사부터 해라라고 검찰 앞에서 시위성의 어떤 그런 그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일단 검찰에 끌려가지 않고 이 지금 사건의 흐름을 자기가 주도하겠다. 그리고 검찰이 지금 정치적인 어떤 목적에 의해서 소환을 하고 있다라는 걸 여론전을 벌이려는 그런 속내가 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다분히 지금 다음 주가 아니라 지금 당장 불러라, 지금 당장 가겠다라고 나선 것이 여론의 어떤 주도. 봐라, 검찰이 지금 2년 동안 지금 수사를 했는데 당장 지금 날 부르지 않고 30일 이후, 예를 들어 9월 달에 간다든지 8월 말에 가서 이 국회가 속개되는 시점에서 자신을 소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만약 기소하게 될 때 어떻게 되냐 하면 회기 중에 기소를 하게 돼서 꼭 투표를 하게 되고 투표를 하게 되면 민주당의 자중질환인 것처럼 이렇게 표출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미로서 나를 지금 당장 소환해라라는 것이고요. 검찰은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어떤 수사를 다 마친 다음에 일정에 의해서 지금 당대표를 불러야지, 당대표라고 그래서 어떤 특권, 그러니까 내가 언제 나가는 건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그런 피의자가 그렇게 특권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입장이어서 지금 공방을 계속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대표는 검찰 측에 다음 주는 시간 낼 수 없다 이렇게 또 출석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셈인데, 이런 일방적인 출석 거부에 대해서도 불편한 속내에 비치고 있는 거죠, 검찰 쪽은. 검찰은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특권 아니냐. 그렇죠. 지금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했다면, 불체포 특권만이 아니라 당대표로서의 어떤 특권,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출두하겠다라는 것도 역시 그런 의식에서 나온 게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검찰이 좀 불편해하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사법 방해 의혹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아주 발빠르게 수사를 하고 있어요. 아까 언급했던 이모 씨와 관련돼서 압수수색 영장도 발표를 해서 압수수색도 하고요. 또 박찬대 최고위원도 소환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수사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함께
질문을 해야 된다. 이게 검찰의 입장이에요. 당대표를 한 번 부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여러 번 수차례 부르는 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수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우리가 알아서 부를 텐데 그 수사가 완료되기 전에 마치 자기가 알아서 출두하겠다는 건 이거 역시 수사를 방해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검찰이 불편해하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건과 묶어서 백현등 의혹 사건과 지금 쌍방울그룹 대부속금 사건 합쳐서 이걸 묶어서 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영장 청구 또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영장 청구는 당연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까 입건 말씀을 드렸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소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변호사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입건을 하고 소환을 한다는 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렇죠. 과정들이잖아요. 소환을 했는데 구속하지 아니하고 또 죄가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이 건부터 잘못됐고 그렇죠. 소환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하지 말았어야 될 걸 하는 거니까 소환을 한다라는 건 어느 정도 정황과 또 어느 정도의 어떤 물적 증거 내지는 증언들이 쌓였을 때 소환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일단 어떤 과정들을 이해한다면 뭐 지금 그러니까 그 기소를 전제로 한 그런 구속영장 청구는 뭐 당연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구속영장 얘기 나오면 또 그 체포 동의안 얘기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불체포 특권 이거 포기한다 만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결국 이 구속영장 청구 시점이 또 하나의 화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8월 중 구속영장 청구하면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중단시킬 방안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검토가 아니라 지금 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본회의에서 밀어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시국회를 쪼개는 것으로 지금 확정을 지은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네. 기사가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은 어찌됐든 민주당이 회기 중에 이 구속영장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네. 하는 어떤 움직임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그 스텝이 꼬인 게 아닌가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네.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네.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네. 이거는 내용에 원래 없었어요. 기사들한테 준 그런 회견문에 원래 없었는데 끼어서 자신의 의지를 보이려고 넣은 것으로 그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네. 불체포 특권은 뭐냐면 헌법 44조 1항에 의하면 회기 중에 그렇죠. 체포영장이 그렇죠.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바로 꼭 의결을 해야 한다. 이 내용이 이제 이 44조 1항이거든요. 네. 그러면 회기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는 건 전제가 되는 게 회기 중에 체포영장이 오면 그것은 당당하게 내가 임하겠다.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가 있죠. 회기가 아닌 중에 체포영장이 오면 그건 특권이 없어요. 네. 국회의원이나 일반인이나 똑같죠. 회기가 아닌 시점이라면 그건 국회의원이 내 신분을 갖고 나는 지금 못 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회기가 아닌 시점에 지금 영장을 달라 하는 건 지금 당대표가 얘기했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는 것과는 별개의 그런 그렇죠.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계속 지금 주장하듯이 임시국회 회기를 쪼개서라도 이번에 바로 좀 영장을 청구해달라라는 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는 말과 좀 배치가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1강에서는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회기 중에 이루어진다면 표결 보이콧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민영배 의원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민주당 의원들이 누가 가결하고 누가 부결하고 이것이 설왕설래가 돼서 민주당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막으려면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 당원들 앞에서 그러면서 바로 출석은 하고 출석하자마자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다 퇴장을 해버리면 누가 가결하고 누가 부결하고를 따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민영배 의원의 주장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 굉장히 많은 어떤 비판이 좀 쏟아집니다. 아니 방탄국회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또 당대표가 직접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아예 그 표결도 하지 않고 그냥 전부 다 나와버리면 그건 그야말로 방탄 중에 방탄이 아니냐라는 뭐 그런 비판이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그게 강행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지금 의혹은 듭니다. 평론가님, 이 민주당 내부 분위기 어떨까요? 좀 심란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저기만 아니면 총선만 아니면 그렇죠. 조금 그래도 좀 셈법이 나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부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친명계가 똘똘 뭉칠 수 있느냐 이게 자신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비명계도요 한 번에 딱 비명계라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서는 이낙연 의원을 중심으로 이낙연 전 후보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정세균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옹호했던 사람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비명계가 전부 다 한 목소리를 내는데 사실 힘이 좀 약해요. 이렇게 제각각 자기의 생각을 위주로 해서 지금 민주당이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민영배 의원이 아유 그럴 거 없이 전부 그냥 퇴장하면 간단하다라는 말이 왜 나왔느냐? 바로 그런 고민을 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나왔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수사가 착수한 지 벌써 2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수사는 진행 중인 상황이었는데요. 어떻게 될지 이번에 영장이 발부됐을 때 이게 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지 이게 지금 수사의 동력을 좌우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건 분명할 것 같은데 의혹 당사자인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물론이고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에게도 우리 전체 정치 판도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만 벌써 예측하고 계세요, 제 질문을. 네.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나요, 평론가님?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자 이제 영장 실질 심사까지는 갈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는 다 막았잖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죠. 지금 국민적 여론이 가장 나쁜 게 방탄이라는 것. 그렇죠. 이게 굉장히 악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정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어떤 단의 국회의원들의 어떤 결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영장 실질 심사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첩첩산중이에요. 자,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에 정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재판부에서 생각을 해보죠. 제1야당 대표예요.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쉽게? 그 다음에 도주 우려를 쉽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이 두 가지로서 일단 제1야당 대표가 도주를 한다? 제1야당 대표가 증거인멸을 한다? 아유, 그런 건 안 된다. 이가 내가 쉽게 이렇게 그걸로써 영장을 지금 낼 수가 없다. 이게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생각을 깊게 해보죠. 그걸 검찰이 모를까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맞아. 이런 어떤 상황이라면 훨씬 더 상당성. 즉 이게 상당한 지금 소명 이게 중대한 범죄이다라는 걸 그만큼 입증해야 되고요. 두 번째 사법 방해 의혹을 왜 이 시점에서 그렇게 빠른 속도를 낼까요? 증거인멸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법부를 이렇게 방해하는 건 증거인멸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황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덧붙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패와 칼이죠. 방패가 있다면 그만큼 검찰은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제1야당 대표라도요. 재판장님 이런 정도의 어떤 사안입니다 라고 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진짜 봐야 된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느 쪽으로 딱 결론을 안 내려서 죄송하긴 한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참 어렵습니다. 우리 지금 참 어려운 시점인데 이 정치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국민들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시름이 깊은데 네. 이런 소식이 자꾸 피로감 느끼실 것 같아서 그렇죠. 참 주저하게 됩니다. 전화기도. 네.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공정한 수사와 정당한 판단이겠죠. 앞으로 생생법률쇼도 이 사건 어떻게 계속 진행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 바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묻지마 범죄 정면 대응 의경 부활 논란입니다.
묻지마 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 정부가 예고하고 있습니다. 신림동 흉기난동과 대나 성폭행 등 정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흉악범죄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면서 국민들의 불안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로 불안에 떠는 것은 물론 치안 강국 대한민국의 이미지 타격이 정말 큰데요. 범죄 예방을 위해서 모든 가용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정부가 입장을 밝히고 있고 결국 의경제도 부활하겠다는 의중을 밝힌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의경제 부활과 관련된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완전히 무장한 그런 경찰들이 서 있는 백화점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아직도 보실 거예요. 네. 이건 바로 묻지마 범죄 또 예고 그렇죠. 그런 문자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어떻게든 치안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경찰의 지금 그런 활동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뭐 40여 건이 넘는 그런 문자들이 아직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치안 병력들로 전부 다 유지할 수 있느냐, 또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몇 시에 어떤 대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건들이 벌어진 지 꽤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계속 비상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필요가 누적되잖아요. 한정된 어떤 치안 담당 요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지금 한덕수 총리에게 이 어떤 대안을 마련하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대안 마련의 일환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로서 최근에 일어나는 흉악범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지금 범죄 유형에 맞춰서 우리가 치안을 예방을 하려면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지금 폐지된 의무 경찰을 부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윤익은 경찰청장도 상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을 많이 개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공방이 벌어졌냐면 의무 경찰은 어떤 상황이냐면 군 선발된 사람들이 자원을 하거나 지금까지는 자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특별히 뽑혀서 8,000명 정도가 군 생활 대신 의무 경찰이 되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 논란은 이겁니다. 의무 경찰, 그러니까 군대에 입대하는 사람과 경찰은 다르다. 경찰은 경찰로서 치안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군인은 사실상 살상을 전제로 하는 군인으로서의 훈련을 받는 것. 서로 다르기 때문에 치안 병력을 위해서 군인을 가려는 사람들을 대체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 그 다음에 차라리 그러면 경찰 병력을 증원을 해야지 이렇게 비전문적인 사람, 지속성이 없는 사람들을 1년 정도의 1년 좀 넘는 그런 군인의 의무 기간만 채우는 그런 인원으로서 이 치안을 담당하려는 게 맞느냐 이런 등등의 논란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제 치안 강화를 위한 인력 부족 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더불어서 이런 제도와 더불어서 좀 유명무실한 사형제를 대체할 만한 처벌 강화안과 함께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 마련도 밝혔는데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흉악범죄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는 지금 실질적으로 사형제가 폐지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제는 이때 그것을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지금 꽤 오랫동안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네스코가 아니고 지금 그 유엔에서도 우리나라를 실질적인 어떤 사형제와 집행을 하지 않는 나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기징역을 만약에 언도로 한다고 했을 때 무기징역은 수용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것을 감안해서 지금 감형이거나 혹은 뭐 가석방 이렇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흉악 범죄가 너무나 극단적인 어떤 상황으로 치닫다 보니까 국민들이 사형제에 대한 어떤 유리한 어떤 여론도 조성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어쨌든 정부에서는 지금 가석방 없는 그런 그 무기징역, 미국이 그런 제도를 또 미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들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또는 이 정신질환과 관련해서는 중증 환자에 대한 그런 치료 이런 것들을 국가가 담당해왔는데 이제는 경증 환자에 대해서도 예방
병과 함께 치료를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상 확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다양한 지원 방안에 좀 중점을 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피해자와 관련돼서도 물론 여러 가지 어떤 보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제각각이에요. 기관마다 다르고 어떤 상황에서 지금 그 피해를 입었느냐에 따라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피해자가 그것을 보상받는데 어려움도 겪고 실질적으로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이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것을 이제 원스톱 보상제라고 해서 여러 가지 피해자의 어떤 치료비, 간병비, 뭐 치료 부대 비용 이런 지원들을 통합적으로 지금 시스템화해서 지원하려는 그런 제도로 정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의경 부활을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정부에서 약간 입장을 바꾼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겠다고 했다가 필요시에라고 좀 한 발 뺀 입장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 부분이 또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조금 더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총리라고 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정을 총괄하는 그런 책임자입니다. 그렇다면 책임자가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 하루 만에 검토라는 어떤 대응 단계가 낮아졌고 또 이유를 들여다봤더니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제대로 보고받지 않았다. 이런 대답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엄중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국민들을,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병역제도와 관련된 문제, 아주 예민한 문제이고요. 또 치안과 관련된 문제, 이 두 가지가 함께 고려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경찰 병력과 관련해서 경찰청의 그런 그 입장을 들었지만 지금 이 부분이 국방부의 입장을 들어봤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지금 자신들이 매년 이 모집해야 되는 어떤 인원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8,000명이 적어 보이지만 현재 어떤 인구 구조로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에요. 점점 이렇게 그 대상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 판단을 하고 시스템화해야 되는 어떤 문제를 너무나 쉽게 좀 표현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검토로 갑작스럽게 내린 것에 대해서 또 다른 비판을 좀 낳고 있다는 겁니다. 인력날에 힘든 경찰관들은 의경 부활 소실에 반색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건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땐 사실 맞습니다. 뭐 나중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현장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그렇죠. 현장, 그러니까 지금 경찰 치안을 담당하는 현장이라든지 또는 수사 인력, 이것을 다 기피하고 있어요. 경찰들이 전부 다 사무 쪽으로 이렇게 가고 싶다. 또 이 수사 쪽에 뭐 말씀을 하나 드리면 이게 인사의 고과는 바로 실적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다른 어떤 부분에서는 다 시험으로 인사가 결정이 되는데 수사를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혐의자들을 체포했느냐 이런 것들로 인사가 이루어진다든지 또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말미암아 예전과 다르게 너무나 많은 그런 수사들을 지금 담당해야 된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장 인력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수사 인력이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의무 경찰이 도입이 돼서 어느 정도는 이런 치안과 관련돼서 현장에 아주 간단한 그런 뭐 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맡아주면 훨씬 더 원활해지지 않느냐라는 게 지금 경찰 쪽 입장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반면 의경 부활에 반대하는 목소리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변호관님? 네, 의경 부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방 개혁과 관련돼서 이 종합적인 어떤 플랜으로 의경을 폐지한 거예요. 단순히 이제 의경을 이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의미들, 예를 들어서 시위를 하는 인력으로서 시위를 막는 인력으로서 지금까지 존재했다가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지금 서서히 어떤 줄어들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유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개혁의 여러 가지 어떤 트리거리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갑작스럽게 지금 다시 부활한다. 이게 완전히 사라진 게 올 5월이에요. 매년 20%씩 감축을 하고 그래서 올 5월에 폐지했는데 바로 3개월도 안 돼서 다시 부활을 한다. 이런 어떤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어쨌든 너무 성급한 그런 지금 이 대국민 담화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경 부활 검토 방침을 밝힌 후 대통령실에서 나온 반응이 좀 의무경찰 부활이 충분한 설계 없이 설익은 감이 있었다. 이런 또
멘트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좀 교감이 없었다고 봐야 되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평론가님. 네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대국민 신뢰에 그렇죠. 대한 어떤 문제들, 뭐 예전에 뭐 교육부 장관과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어떤 구설이 있었잖아요. 무르익지 않고 시스템으로 완전히 정책화되지 아니했던 것을 발표함으로써 교육부 장관이 아예 낙마를 하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뭔가 국민들한테 발표를 하는 안이라는 건 숙고를 하고 숙고를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리스크들과 관련돼서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완비됐을 때 발표를 해야지, 이렇게 하루 만에 이 안을 돌리려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 이 시스템이 도대체 작동이 되는 거냐라는 비판에서 이번에는 헤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흉악범죄에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불안도 너무 높기 때문에 이 흉악범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서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평론가님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고 이 범죄 억제 효과 노려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현장 순찰할 인원부터 뭐 충원하겠다, 이것도 사실 경찰이 지금 현장 인력이 없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범죄 도시 영화 알죠? 그렇죠. 아시죠? 네, 알죠. 범죄 도시 영화에 나오는 형사들 얼마나 정의감에 불탑니까? 그리고 범죄자들 막 뭐 잡지 않습니까? 현실에서는 정말 그런 형사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걸핏하면 아이고 지금 범죄자들의 인권을 지금 침해하셨으므로 소송에 걸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요. 또 하다 보면 이쪽 그 수사 인력이 지금 인사에서 굉장히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기를 저하시켜서 제대로 수사를 못하게 하는 어떤 현장의 현실도 사실 감안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시스템을 들여다봐라. 일단 땜빵식으로 여기에 인원을 여기에 이렇게 충원하는 것으로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정말 중요한 문제, 지금 중요한 사회적인 지점에 놓인 것 같습니다. 흉악범죄 정말 매일매일 연일 뉴스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저도 공포감이 상당하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 느끼고 있는데, 치안 강국 대한민국 그 명성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 마련 절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의 슈토크 세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이슈는 연 7% 코앞 기준금리 동결에도 치솟는 주담대입니다. 한국은행이 8월 기준금리도 동결했습니다. 5개월 연속 동결을 한 상황이죠. 네, 동결이라는 건 뭐냐면 인상도 못하고 인하도 못하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예, 그대로 유지하겠다. 또 제가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 어정쩡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상도 할 수 없고 인하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고육책이거든요. 금리 인상 요인도 있고 인하 요인도 있어요. 금리 인상 요인은 지금 미국의 그 금리가 또다시 인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인 파월이 지금 계속 인상할 것이다 라는, 금리를 또다시 인상할 것이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오는 25일에 있을 지금 그 발표 연설이 있습니다. 그 연설에서 아마도 또다시 인상 가능성의 뉘앙스의 연설을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인하했다간 지금 미국과의 금리가 더 벌어지거든요. 근데 금리를 또 인상할 수도 없어요. 경기가 너무나 나빠요. 현재 또 굉장히 불안한 요인들도 많거든요. 중국발, 그러니까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이 지금 연쇄적으로 도미노로 무너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보면 부동산 아시다시피 이게 다 중국의 또 금융회사에서 돈 끌어다가 지금 다 세운 기업들이에요. 부동산 기업이 무너지면요, 지금 부동산 신탁회사들 다 무너져요. 네. 그렇다면 금융위기, 리먼 브러더스 같은 중국발 금융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외적인 요인도 그렇고 내적인 요인도 그렇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다시 숨죽여서 지켜만 보는 그런 상황이 5개월, 5번째 되풀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말 복잡스러운 상황인데 결국 이런 배경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또 동결한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한국은행의 셈법이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금리 인하가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네요, 평론가님 말씀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사람들이 많아지고 기업이 돈을 많이 빌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걸림돌이 있어요. 가계부채의 증가입니다.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아주 높이 지금 이야기했어요. 즉 지금은 금리 인하를 할 때가 아니라 사실은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때다라는 시그널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쉬운 어떤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당분간 계속 동결 기조가 유지될 거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요,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요인이 뚜렷해졌을 때는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지금 하반기에 확실하게 긴축 기조가 더 미국의 그 통화 운영과 관련해서 긴축 기조가 뚜렷해진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3.75 이상으로 막 그 더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이미 너무나 격차가 벌어져 있거든요. 한국 금리와 미국 금리가. 미국 금리의 격차가 벌어졌을 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금이 빠져나가서 미국 쪽 채권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미국이 어느 정도로 지금 인상하느냐가 하반기의 그러니까 금리 인하와 가장 결정적인 어떤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주 지금 근거리에 있는 9월 추석입니다. 9월 추석에 현재까지 물가가 아주 아슬아슬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9월 물가, 그러니까 추석 물가가 완전히 또 쓰나미처럼 굉장히 그걸 벌린다든지 이럴 때 또 금리와 관련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현재까지는 앞으로의 어떤 외적 환경들을 지켜보겠지만 그 외적 환경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뚜렷해지면 지금 한은은 금리와 관련돼서 또 다른 그 선회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을 했지만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오를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더라고요, 평론가님. 네, 지금 주담보금리가 지금 상한선이 7%를 넘을 것이다, 상단이. 그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는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있는데, 기준금리는 지금 지금 동결했지만 시장금리가 미국에 지금 영향을 받아요. 미국의 국채 10년물이 지금 4.018, 그러니까 4%를 넘어섰는데 5%를 간다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바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은행채가 약 한 5년물이 또 출렁거려요. 은행채 5년물이 국내 출렁거리면 주담보의 금리의 기준이 되는 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담보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 50년 만기 주담대 때문에 어떤 위기가 자초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50년 만기의 주담대를 없앨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결국 주담대 금리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또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가 중단이 되게 되면은 다시 좀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시장 다시 침체기를 갈 거란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하는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계부채 말씀을 드렸지만 가계부채의 59%가 주담보대출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담보대출과 관련해서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모두 다 나서서 이번에 제대로 한번 이 50년 만기 지금 주담대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지켜볼 겁니다. 이렇게 하자 은행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이 연령을 제한한다든지 또 다른 은행 같은 경우 없앤다든지 실질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평론가님 왜 국민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 월급 빼곤 다 오른다. 그러게요. 그렇죠. 예. 참 살기 어려운 지점인 것 같고 경기도 지금 불황이고요. 그 맞습니다. 와중에 물가는 오르고 있고 경기는 불황이고 네. 어떻게 좀 정책들 펴야 될까요? 걱정입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이 주담보대출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갚을 것을 다 생각을 하시고 집을 지금 사셔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욕심으로 내지는 네, 투기 목적으로 사셨다가는 큰일 날 수 있거든요. 지금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사실 좀 불가측한 상황이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이종근 평론가님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이종근 평론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나도 상담 접수 계속되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생생법률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